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군 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뒤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의문점 집중 분석합니다.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해경이 발표했습니다. 이 씨의 친형은 동생이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정부와 군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신 훼손 여부는 남북 공동조사로 규명할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소득세를 88만 원만 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미국 대선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 전국 곳곳에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지만 오히려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했죠.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니 추 장관이 그동안 부인했던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처벌과는 무관하게 도덕성이 특히 중요한 법무부 장관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건데요. 아들의 휴가 연장을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는데 어제 카카오톡으로 군 관계자 연락처까지 알려준 정황이 나타났지요. 추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당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를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청탁했느냐는 의혹이 일자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일을 시킬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말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추 장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건 지난 25일. 추 장관은 다음 날 검찰에 보낸 답변서에서 2017년 당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이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보좌관에게 준 지원장교 A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통해 받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보좌관에게 A대위 전화번호를 주고 보좌관이 1분 만에 답변한 건 사실상 통화 지시 정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지시를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의 주장 등을 근거로 두 사람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 결과의 신뢰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거짓말 논란이 왜 벌어지는지 직접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했던 발언들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발끈했습니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전화했다는 당직 사병의 말도 억측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과 당직 사병의 전화통화가 사실로 확인되고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톡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 장관이 적절히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 지휘부가 어제 발표 전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이 서울 동부지검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이달 초부터 수사팀을 확대하고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전원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차장과 형사부장 등 지휘부가 참여한 검토회의 결과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 아들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수사 결과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팀은 추 장관 관여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휴가 관련 수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검 지휘부도 수사팀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계속하라는 지휘를 내렸을 때의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수사팀 결정을 존중해줬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어제 검찰 수사로 처음 의혹을 폭로했던 이 현모 당직 사병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병은 그동안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본 추 장관과 여당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많은 시민들도 그동안 이 사병을 몰아붙인 일부 정치권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추 장관 측 변호인은 당직 사병과 추 장관 아들이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SNS에 당직 사병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후설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사병이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복귀를 촉구한 게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당직 사병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방법이든 사과를 해야 된다. 황 의원은 결국 사과하고 당직 사병 좌표를 찍어 공격하던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뒤늦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소위 이제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에게도 좀 강곡하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줄여주시고. 여야 모두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는 지적도 있었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정성 있게 판결을 처벌 같은 걸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아들이 부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주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분했어요.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불거진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검찰 발표는,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휴가는 정상적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다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아무래도 휴가를 관리한 지원장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장교의 진술이 검찰에서 배제됐다.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6월 21일, 그러니까 이 추 장관 아들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입니다. 이때 상황을 두고 두 사람 진술이 다릅니다. 추 장관 아들은 구두 승인으로 27일 복귀를 지시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죠. 네. 지원장교 A 대위도 초반에는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견이 있었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상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검 측은 보완 수사로 A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 따져보자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수사팀은 A대위를 4번 조사를 했는데 수차례 진술이 바뀌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신뢰성을 들어서 A대위와 이 바뀐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는요.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주장에 손을 좀 들어준 셈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적한 이 6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휴가 연장을 받아내는 과정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인데요. 그렇죠. 추 장관 아들이 연락했을 때는 연장이 안 됐다가 그 후에 보좌관이 연락을 하니까 연장이 됐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느냐, 이게 논란이에요. 일단 하나씩 따져보면요. 이날 추 장관 아들은 스스로 휴가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분대장격인 선임병장에게 소견서와 함께 병가 연장 신청서를 낸 것인데 부대에서 추가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나간 거죠. 맞습니다. 어제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한 번 더 보면은 추미애 장관과 전 보좌관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데 이날 4시 37분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이 부대에 소견서를 보내고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전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의 이런 대화가 오간 뒤 시점에 휴가 연장 승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혜나 청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뒤집힌 이 휴가 연장 결정 과정을 검찰이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 장교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이 추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은 어떻게 그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까?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다. 이렇게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전화번호와 함께 A대위의 계급 그리고 지원 장교라는 직책에 여기에 님자 이 님자를 덧붙였기 때문인데요. 추 장관은 3년 전 상황이라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들을 통해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A대위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일로 지목된 날 이 휴가자 처리를 지시받았다라고 제보한 당직사병, 이 현모 병장조차 처음 만났다고 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계급이 1병이었던 추 장관 아들이 A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과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사건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서 따로 수사까지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 또한 이번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을 추가로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그는 앞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죠.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도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무원 이모 씨를 총격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다양한 첩보를 분석했다며 발표한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어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국민의힘에게도 북한군이 시신을 태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유물 하나만 태우려면 40분 동안 타질 않아요. 결국은 시신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간 부유물 함께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에 기름을 발라 불태웠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군사당국 그쪽의 보고인데 연유를 발랐다는 표현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이씨 피살 당시 북한군 내부 보고와 지시를 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오후 9시 넘어 북한 해군 사령부를 통해 갑자기 사살 명령이 내려왔고 북한군 정장이 명령을 재차 확인한 후 북한 고속정이 다가가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과 조사 내용이 엇갈리는 만큼 첩보 재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방부가 확인한 시신 훼손 사실에 대해 민주당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와대도 군의 첩보가 불확실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여당과 청와대가 우리 국방부 말을 못 믿는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며 다시 한번 공동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월북 현황과 달리 남과 북이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북한이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문제를 부각해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시신 훼손 여부를 이용해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연유를 사람 몸에 발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은 연유로 소형 부유물을 태웠고 총격받은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었다는 게 국방부의 보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빠져 대북 규탄 결의안이 무산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 내용이 핵심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서해에서 우리 어업지대원의 총격 살해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 역시 당시 상황을 두고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다며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월북이 추정된다는 내용 역시 국방부 첩보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 부분은 경찰의 사실 판단이 벌써 나왔습니다. 해경은 숨진 공무원에게 2억 원이 넘는 도박 빚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경찰청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이모 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 실종자만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북한군이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씨가 북한군 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해경은 이 씨가 표류한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헤엄쳐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표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 씨와 비슷한 조건의 80kg 인체 모형을 실종 지점에 띄어본 결과 인위적으로 헤엄치지 않고서는 도착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해경은 또 이 씨의 개인 채무액 3억 3천만 원 가운데 인터넷 도박 빚이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씨의 숙소에서 확보한 휴대폰 3개와 PC 외장 하드, 선박에 있던 CCTV 기록 등을 분석해 이 씨의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이 군이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했을 뿐 월북으로 결론 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월북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오늘 해경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도 봤습니다. 이 씨의 형은 정부가 월북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며 구조 골든타임이 2번이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NLL 이남의 해상표류 행적과
동선을 알고 싶고 당국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동생을 엄청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동생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초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월북을 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이 NLL을 넘어가기 전과 넘어간 이후에도 구조할 수 있는 2번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정부와 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 해상표류 30시간, 그 다음에 동생이 북한에 체포된 6시간의 골든타임, 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려야 될 그 시간, 구조해야 될 그 시간, 메이데이, 콜사인 시그널만 보냈어도. 이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동생의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 동생을 돌려주십시오. 이 씨는 또 동생이 월북 요청을 하는 군의 감청 자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북한군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의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첫 번째 불명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몫이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검찰이 8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지켜줄 수 없다며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위원회 과반이 동의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 최근 잇단 악재에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원칙적 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등 소속 의원들 논란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정 의원을 감싸기는 쉽지 않다며 방탄 국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역시 정 의원의 조속한 검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8차례나 불응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자진 출석을 요구한 만큼 본회의 표결 전 검찰 소환에 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법원이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며 주최 측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도 정부의 금지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8.15 비상대책위원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전국에서 다수가 집회에 참가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통제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일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 결정에 비대위 측은 1인 시위라도 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8.15에 하지 못한 그 전달할 말씀을 각자 적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광화문 주요 집회 장소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대비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근무 인원을 늘렸다며 이후에도 펜스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열왕연화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14시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될 때까지 이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 이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요. 22일 저녁 6시 36분에 첫 서면 보고가 있었다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일정도 없다가 이 다음날 새벽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하나 있네요. 네, 하지만 이 유엔 총회 연설은 사전 녹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대면 보고를 받은 23일 아침 8시 3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특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이 이 새벽 관계장관 회의 때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아무리 새벽이라도 깨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설령 문 대통령이 그 시간에 잠을 잤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주무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안입니다. 보고할 내용입니까? 전투가 붙었습니까? 교수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걸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야당에서는 지금이 조선시대냐, 왕께서 아침에 기침하시기 전에는 백성 한 명 죽는 정도로 깨우지 말아야 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 14시간을 고심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비공개 일정이라도 혹시 어떻게 고심했는지 그 흔적이 나온 건 없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이 시점에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 공개하는 거, 이 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게 사실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사라진 귀성 인사. 네.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치권 추석 풍경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여야 모두 귀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 다 이끌고 서울역에 가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추석 대목인데 정치인들 뭐라도 하겠죠.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추석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시장 생활한 지 40년 됐다고요? 아가씨 때 생활. 5살부터 했어? 지금 60이에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국회에서 취재진과 간단한 질의응답만 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한가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일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갖다 하시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추석을 보낸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 내외가 어디에 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서울 홍은동이죠. 인왕시장에서 추석 맞이 장보기를 했습니다. 이 원래 추석 명절은 정치 여론이 형성되는 중요한 분수령인데 이 접촉이 줄어들면 여론 파급력도 줄겠죠. 여야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귀성은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예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귀성길 풍경, 장하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기차 승차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서울역의 모습. 올해는 매표소 앞이 텅 비었습니다. 역산의 대기실도 마스크를 쓴 귀성객들이 띄엄띄엄 앉아있을 뿐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기차 내부 좌석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율은 지난해의 55.5%로 줄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괜찮지 않을까. 창가쪽에 앉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피해 자가용으로 고향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자가용으로 이동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91.4%, 지난 5년간 자가용 귀성객 비율인 84.4%보다 늘었습니다.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집에서 싸온 음식을 야외에서 먹는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 원래 기차를 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강아지하고 같이 가려고 자가용으로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예년보다 한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대합실을 피해 버스도 밖에서 기다립니다. 실내에 있으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실내가 더 안전하다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속에 맞이한 추석, 고향 가는 길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특히 긴장하고 있는 곳이 휴게소입니다. 이용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요. 박정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고속도로 휴게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부터 꼼꼼히 발열 체크를 합니다. 출입 명부를 쓰는 대신 휴게소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자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입구 혼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입니다. 내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먹는 것이 금지되면서 식당 내부가 텅텅 빈 모습입니다. 원래는 라면 매장인데 지금은 음식을 포장해 갖고 나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도시락, 김밥, 컵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는 겁니다. 포장이 힘든 국수나 라면은 사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엄청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드실 수 있는 곳도 없고 의자 같은 걸 다 치워놨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용객들은 방역을 위해 협조한다는 반응입니다. 김밥이랑 만두를 사서 차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거고 저희도 이제 가족한테 가가지고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옮기면 안 되니까. 휴게소에서 산 음식은 차 안에서나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 늘어 49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방역당국은 이동이 많아지는 연휴 기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 마스크를 꼭 쓰고 수시로 차량 내부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인천에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크게 다친 형제 사건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코로나 이후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어린아이들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먹을 때가 많다는 10살 유민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삼남매 중 막내인 초등학교 3학년 유민이.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며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면 가족들 다 있어요? 엄마는 없어요. 한 6시에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아빠가 없는 유민이네.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은 식사입니다. 점심은 몇 시쯤에 먹어요? 엄마도 없고 형도 누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몇 번에 형아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요즘에 학교 안 가서 형아가 들어오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엄마도 한 4시에 와. 4시까지 점심을 안 먹은 거예요? 네, 아마. 스스로 점심을 차려 먹는 것이 어려운 나이. 여기 냉장고에서 뭐 꺼내서 먹을 수는 없어요? 네, 해본 적은 있는데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주지만 혼자 가기엔 너무 멉니다. 멀어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면 30분이지. 종일 미용실에서 일을 해야 하는 유민이 엄마. 등교 수업이 중단되며 자녀 양육이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학교 보내는 데는 신경을 덜 쓰잖아요. 그게 낮에 동안. 그거에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무거워요. 특히 어린 유민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네, 아이들은 진짜 하루 종일 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번에는 뭐라고 때릴 정도 했었어요. 활발했던 아이는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나가기 싫대요. 안 가고 싶대요. 왜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무섭대요. 사람들 만나기가. 유민이네 집은 이번 달부터 위기 가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가 말라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유민이네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양육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그리고 일반 일용직 형태이시거든요. 매달 저희 기관으로도 그런 사례들을 접수되는 건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 사고를 당한 인천 초등학생 형제처럼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 이렇게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면서 저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아니면 위험 요소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죠. 유민이의 소망은 소박합니다.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치킨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차에 살짝 부딪힌 남성이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합의금을 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달리던 차량이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검은 상복 차림의 남성과 부딪힙니다. 남성은 땅에 떨어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이후 운전자에게 사망 진단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내밀고 차에 부딪혀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며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운전자는 미안한 마음에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당하신 분 같았다니까요. 약간 울먹거렸어요. 유골함이라니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사고는 수습했지만 남성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은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운전자.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상습 사기범이었습니다. 유골함이라고 했던 그릇은 깨진 상태로 갖고 나온 일반 사기 그릇이었고 당연히 유골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았고 실리콘으로 자체 제작한 보호장치를 오른팔에 끼고 사전에 범행 연습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남성은 11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모의 유골함을 깨었다는 어떤 그런 미안함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서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공중 화장실 칸 안에서 문을 잠궜어도 도둑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화장실 옆 칸 위로 손을 뻗어서 옷걸이에 걸린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흰 셔츠 차림의 남성이 가방을 들고 기차역 화장실로 들어가자 종이 가방을 든 다른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얼마 뒤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화장실 밖으로 빠져나오고 앞서 들어갔던 남성이 황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옆칸 변기를 딛고 올라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방을 가져간 겁니다. 전혀 못 느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니까 꼬리가 높잖아요. 너무 이 한강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남성은 가방을 훔친 뒤 범행 장소로 돌아와 주변을 살피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가방을 훔치기 전에는 역산의 빵집에서 빵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없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CCTV를 경찰 측에서 보여줬을 때 그때 알았어요.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범행 16일 만에 남성을 붙잡았는데 가방에 들어있던 금시계 등은 이미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지급은 없습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돈도 이제 궁하고 해서.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남성에게서 작물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어제 강원 고성군의 해변, 엄마와 6살 된 아들 그리고 조카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바다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었다고 알려졌죠. 잔잔한 바다에서도 너울이 일 수 있다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같은 파도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는 풍랑이라고 하는데 끝이 뾰족하고 주기가 짧죠. 반면 너울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저기압이나 태풍의 영향으로 생기는데 끝이 둥그스름하고 주기가 10초 이상으로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힘의 차이입니다. 해안가에 도달할 때 에너지가 줄어드는 풍랑과 달리 주기가 긴 너울은 많은 양의 바닷물이 밀려들어 방파제를 넘을 만큼 위협적인데요. 너울 앞에선 베테랑 성장도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7월 경남 거제로 가보죠. 잠깐. 너울성 파도에 맞은 선체가 흔들리며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이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너울은 날씨가 굳을 때만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너울은 먼 바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맑고 바람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어 침묵의 습격자로 불립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사고 대부분은 동해안에서 나는데요. 동쪽 먼바다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후면에선 북동풍이 지속되다 보니 너울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동해섬은 수심이 매우 깊기 때문에 파장이 긴 너울이 잘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발생한 너울로 매년 평균 5.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면 바닷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죠. 그런데 취임 전 10년간 낸 소득세가 단 한 푼도 없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취임 후에도 고작 88만 원 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내일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400대 미국 부자 순위에서 우리 돈 3조 원 자산으로 352위에 오른 부동산 재벌 트럼프.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그가 낸 소득세는 각각 88만 원이며 대통령이 되기 전 15년 중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폭로했습니다. 소유한 기업들이 적자를 냈다고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딸 이방카의 1억 원대 화장 비용 지출 등도 사업비로 처리해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지만 납세 내역은 내놓지 않았고 Totally fake news. No, actually I paid tax, and you'll see that as soon as my tax returns. It's under audit. 민주당은 트럼프가 떠안은 상당한 부채가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president is the commander-in-chief. He has exposure to the tune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whom the public has a right to know. 이런 가운데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이방카를 지목하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nd for the incredible leadership that you've shown with the White House Workforce Initiative. You really have been incredible, Ivanka. Thank you. 트럼프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내일 열리는 대선 첫 토론회는 이 대면 유세전이 줄어든 코로나19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여행지 숙박 후기들 많이 남기시죠? 태국에서는 불친절하다고 글을 남긴 미국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관광지인 꼬창섬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지난 6월 이곳에 묵었던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 씨는 여행 웹사이트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별점은 단 1개. 직원이 불친절하고 웃지 않는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후기에는 바이러스를 피해가듯이 다른 호텔을 찾아보라. 매니저가 직원을 노예 부리듯 한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명예훼손죄로 바네스 씨를 고소했고 태국의 한 학교에서 일하던 바네스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리조트 측은 바네스 씨가 없었던 일을 지어냈고 한 달 넘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며 나쁜 후기 하나 때문에 고소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손님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실 때 지불해야 하는 콜키지 비용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네스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우리 돈 737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허위 사실을 남기시면 안 돼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남기시는 거는 분명히 법적 요소가 생긴다. 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외신들은 태국에선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에도 닭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한 언론인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상온에서 독감 백신을 운송한 업체 탓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 접종 사례가 14개 지역에서 8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관을 할 때도 저온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2년 전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서울대 연구팀에 의뢰한 백신 유지관리 용역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전국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86곳을 조사했더니 백신을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적정한 온도, 즉 콜드체인을 유지한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주 동안 냉장 온도를 기록해봤더니 한 의료기관의 경우 냉장고 최저 온도가 8.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준 온도인 2에서 8도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운송 과정에서뿐 아니라 보관 과정에서의 콜드체인이 무너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에 한 달 이상 보관된 수두 백신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함량이 낮아 예방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원격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해서 이것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3의 그런 관리감독 기관에도 알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체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된 정부 조달 독감 백신과 관련해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문제점과 향후 접종 재개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는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백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송이버섯 순환 시대입니다. 올여름 태풍 탓에 가격이 오르자 불법 채취꾼들이 산으로 몰려가 싹쓸이를 해대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단속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하자 몰래 버섯을 캐던 남성이 달아납니다. 산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잡아. 잡히자마자 핑계부터 늘어놓는 남성. 제가 지금 걸 갖고 뭐? 핑계가 안 통하니 저항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 나! 가지 마세요. 뭐라고? 단속반은 남성이 채취한 버섯 3kg을 압수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단속반이 접근하자 메고 있던 배낭을 다리 밑으로 던집니다. 던지세요, 그러면. 참 봐. 그럼 한번 봐주시오. 아무튼. 배낭 안에는 몰래 채취한 송이버섯이 가득합니다. 송이버섯이 제철을 맞으면서 불법 채취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우와 태풍 영향 때문에 지난해보다 가격이 40%나 뛰면서 불법 채취가 더욱 기승입니다. 이 불법 채취꾼들이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송이버섯까지 싹쓸이 해가면서 주민들이 수확해야 할 버섯 양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7kg 정도 따면은 지금 한 4kg, 5kg 그 정도. 주민들은 산속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가 하면 무전기와 보디캠까지 구비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꽃갱이 가지고 위협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얼굴에 상처까지 내기까지 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죠. 네.
산속에 있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창훈입니다. 이 노래 벚꽃 엔딩은 주로 봄에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벚꽃이 봄에 피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풍이 물드는 계절 가을에 난데없이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벚나무가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난데없는 벚꽃에 벌들도 날아듭니다. 사람들이 벚꽃 아래에서 낙엽을 밟는 진풍경도 펼쳐집니다. 봄철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터뜨린 분홍빛 꽃망울은 신비로움마저 자아냅니다. 주민들은 가던 길에 멈추고 꽃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근데 또 꽃을 통해서 활력도 얻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 아닌 벚꽃은 전남과 경남 같은 남부지방은 물론 동해안 울릉도와 중부지방인 대전 등에서도 관측됐습니다. 벚꽃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봄꽃. 전문가들은 올 여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가을 벚꽃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장마와 태풍에 벚나무 잎이 일찍 떨어졌고 날이 개면서 나무가 봄이 왔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장마가 끝난 다음에 기온이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꽃을 피워도 되는 그런 시기로 인지를 해서 가끔 이렇게 가을철에 꽃이 피는 것을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이른 개화 소식에 내년 봄엔 꽃을 피우지 않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나무에 봉우리를 맺지 않은 부분이 많아 내년 봄에도 꽃을 피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백화점 가기는 꺼려지고 온라인 쇼핑은 입어볼 수 없으니 불안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 쇼핑이 품목 불문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 라이브 방송부터 조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인 남성 키와 맞먹는 큼직한 고기 덩어리가 등장합니다. 쓱싹쓱싹 지방을 떼어내고 부위별로 손질합니다. 자, 등심에서 나오는 살치살 한번 발굴해볼게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이 실시간으로 한우 발굴쇼를 보여주면서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은색 트레이에 고급지게 선물이 되고 안창살 같은 경우는 이 방송 1시간 딱 내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대화창에는 신선하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라이브 쇼핑 방송을 보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이 화면 하단에 있는 이 구매란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 바로 주소지 입력창으로 연결돼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들도 앞다퉈 라이브 쇼핑 방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계세요. 백화점에서 사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리고 추석 전이니까 추석 선물 많이 득템하시라고. 비슷한 연령대의 모델들이 옷을 입어 소비자의 공감대를 끌어냅니다. 동시 접속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아버님들의 런웨이 모델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사실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 직접 보고 살 수 없다는 점이 온라인 쇼핑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쇼핑은 영상을 통해 제품의 상태와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호응이 커진 겁니다.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그 시간 동안 준비 물량이 다 완판됐고요. 만져보는 느낌과 그 질감들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는 오늘부터 다시 3연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5강 싸움에 나서는 기아는 이번 추석 연휴를 서울에서 보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기아의 이번 서울 원정이 5위 싸움의 분수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 고척에서는 6위 기아와 2위 키움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아는 이번 주 고척에서 잠실로 이어지는 서울 6연전을 갖습니다. 특히 주말에 있을 5위 두산과의 맞대결은 이번 추석 연휴 최고의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경기 전 기아 윌리엄스 감독의 출사표 들어봤습니다. At this point, it's about we have to win as many as we can.
And so that starts with today's game, and we can't worry past that. We just have to concentrate on today. So we'd love to win them all, of course, but we can't look that far ahead. 기아는 그동안 막강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5강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수 브룩스가 가족의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가을 야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에이스의 공백을 메워줄 국내 투수들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브룩스가 빠진 지난주 기아는 2승 4패로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타선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베테랑 최영우는 지난주에만 4할의 맹타를 휘둘렀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두산과 기아의 경기차는 단 한 경기 차로 추석 연휴 경기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 반등하지 못하면 기아는 가을 야구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아의 가을 야구 향방을 가를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이 상반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쾌청한데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고 영동 지역으로는 모레 오전까지 40mm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습니다.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도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은 저녁 6시 20분, 부산은 6시 11분 무렵 보름달이 떠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자정 이후에는 구름이 많아져서 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한가위 보름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중북부에 또다시 비 소식입니다. 개천절인 토요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한층 더 쌀쌀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날씨 정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멀어지고 먼 사람은 더 멀어진 날들. 코로나 시대를 그린 시입니다. 원래 같으면 시끌시끌할 추석 연휴라 더 쓸쓸한 마음 드시죠? 이번 추석에는 움직이지 말고 시시만 그 마음 놓고 편하게 있거라. 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 카이 잊어보고 있어라. 그러면 나는 좋겠다. 오지 말라고는 하시지만 카메라에 담긴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 손주들 안고 쓰다듬고 만지고 싶으시겠죠. 아쉬운 마음 꾹꾹 누르고 자식들 마음 불편해하지 말라고 먼저 영상편지를 쓰신 게 아닐까요? 이번 추석엔 자식들도 이 살가운 영상편지 한 통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돌려보고 또 돌려보시면서 한박 웃음 지으실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일도 뉴스입니다.